세월호 선체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해양수산부가 닷새가 지나고 나서야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일부러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낙연 국무총리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세월호 유골 은폐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유골 은폐는 그런 가족과 국민께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드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정부는 최단 시일 안에 은폐의 진상을 규명해 가족과 국민 앞에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문책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공직사회 곳곳에 안일하고 무책임한 풍조가 배어 있다는 통렬한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저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시 강화하겠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렇게 오늘 아침 회의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앞서 어제 이번 내용을 보고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들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은 온 국민의 염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치평론가 박상원 박사, 박창환 장한대 교수, SBS 윤춘호 논설위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가 머리 숙여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부는 김영춘 장관이 지금 오늘 오후 4시에 이번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시간이면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서 발표 내용을 지금 정리하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어제 김영춘 장관이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곧바로 이 사건의 지금 책임자라고 알려지고 있는 김현태 부이사관을 보직 해임하고 지금 대기 발령을 내렸거든요. 이걸 보면 지금 나온 것처럼 은폐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사실과 부합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시점상으로 세월호 미수습자 5분의 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 수색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합동 추모식을 연 게 18일이에요. 그런데 이 유해가 발견됐다는 시점이 그 하루 전인 17일이거든요. 혹시 네. 또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런 합동 추모식 또 연결식 이런 일정들의 차질이 생길까 봐 그 김현태 부법무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독단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안 알렸다는 그랬을 건가요? 가능성이 높죠. 이제 주영진 앵커가 잘 설명을 하셨지만은 가족들이 진도에서 자, 저희들 가족은 더 이상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 가족은 저희들 가슴에 묻고 이제 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16일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온 모습이. 저 16일 날 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8일 날부터 이제 연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선체 그 객실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된 것이 그 다음 날인 17일 오전 11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일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준비들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유가족들도 저렇게 입장을 밝힌 터에 다시 유골이 발견됐다 그러면 선체 수습을 다시 하자고 하는 여론이 나올 수 있겠구나 때문에 이걸 일단 덮고 가자. 좀 미뤘다가 이걸 공개를 하자. 그러니까 모든 그 장례 일정이 마무리된 뒤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지금 세월호 유족들이 정말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서 따뜻한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애를 태우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저 발견 사실을 닷새 동안이나 숨기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저는 바로 유족들에게 통보를 해왔거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의
방식이랄지 이런 걸 봐서도 좀처럼 이해가 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아마 해수부 장관에게는 그렇게 김현태 본부장이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이미 수습된 다른 어떤 피해자의 유골인 것으로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부분도 사실 선뜻 납득은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그 부의사관 아닙니까? 김현태 본부장이.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인데 이 세월호가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좀 간과한 게 아닌가. 그야말로 공무원식 접근을 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안일하게 접근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라는 것은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그 퇴행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민적 참사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세월호에서 공분을 일으켰던 것은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그 구태인한 대응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게 된 단초를 제기한 것이고 또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 세월호라는 이 상징적인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사리 정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16일 아까 방송에 나왔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조차도 이제 가슴에 묻겠다. 그다음에 18일날 연결식이 이제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좀 일단락이 되어지는 국민적 동의하에 일단락이 되어지는 그 국면에서 그야말로 그 실무 공무원적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 뭐 해수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날 발생한 사건이고 무려 한 3, 4년을 이 문제를 가지고 어쨌든 공무원 입장에서 시달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8일 날 연결식으로 이제 일단락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이 뼈조각, 사람의 뼈조각으로 추정되는 이게 발견됐을 때 아마 대충 18일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작동됐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그 실무 공무원 차원의 시각인 것이고 이 세월호 참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뭔가 좀 안이한 생각 내지 간과한 측면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이제 파장이 불러일으키는데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총리의 어떤 진솔한 사과, 대통령의 단호한 지시, 그다음에 이렇게 일련의 이 문제를 수습해가는 과정들은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전전국과 확연히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 김현태 본부장 직업 공무원으로서는 이 문제를 지나치게 좀 안일하게 생각한 측면은 있고 이것이 엄청난 좀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한 좀 짧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창원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춘 장관이 오늘 오후 4시쯤 이르면 직접 조사 결과 발표한다고 하는데 장관이 책임질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뭐 장관이 은폐한 거는 아니지만 지금 이 현장 수습본부 관계자들은 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16일 날 미수습자 유가족들이 어떤 심정으로 철수 결정을 내렸는지 17일 날 아침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들었었어요. 정말 그동안에 우리 자식, 내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해주신 분들한테 더 이상 이제는 못할 짓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묻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철수를 결정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현장수습본부의 부본부장, 공무원이잖아요. 이 부본부장이, 이 발굴 실장하고 그다음에 본부장하고 상의해서 독단적으로 지금 다른데, 그러니까 선체조사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도 안 알리고 유가족들한테도 안 알리고 해수부에다가도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그날 이 미수습자 유가족들이 우리가 철수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조사위원회, 선처조사위원회에서 만류를 했었어요. 좀 더 찾아보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부 부처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좀 더 찾아보자.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 수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더위에 또 추위에. 근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정말 그 진흙탕을 만든다고 이 수습본부 본부장과 부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정말 다른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의 인식이 얼마나 좀 안일했는지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 이 수습본부의 그런 일하신 분들의 노고와 또 그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는데 이 두세 분의 그런 그 잘못된 판단이 정말 어이없는 결과를 낳았다. 좀 그런 점에서 이분들에게 대한 분명한 책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세월호 참사. 과연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국가는 또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지요. 그런데 오늘 SNS에 이런 걸 제가 봤습니다. 6월 발견 사실을 보고하게 되면 장례식이 늦춰지고 장례식이 늦춰지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자신이 피곤해진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 이런 일 한 것 아니냐. 정말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공무원 전형의 복지부동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가슴 아픈 분들은 5분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겠지요. 오늘 국회 정론관에 모여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어제 해수부 장관께서는 사과하셨고 또 당사자인 김영태 부본부장에 대해서 인사조치도 하셨습니다. 매우 신속한 결정이고 행동이었음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아직 사과받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에게는 문자로 또는 SNS를 통해서 사과문을 게시하고 전달하셨는지 몰라도 아직 저희는 직접 사과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 역시 사과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과는 이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 이후에 세월호에서 또다시 유해가 발견된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전반적인 인적 청산과 조직 개편만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사과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가 언론 통해서만 사과를 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유경근 위원장 이야기대로라면은 미수습자 가족을 비롯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직접적인 김영춘 장관이나 해수부 관계자의 사과 의사 표명이 지금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저 말이 물론 저 말도 물론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저 말이 사실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정부가 여전히 좀 엉성한 구석이 있지 않느냐. 새로운 정부마저도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김영춘 장관 같이 어떻게 보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다음에 주도 면밀하게 처리할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마저도 언론에 대한 사과, 언론을 통한 사과 이상의 의사표시가 없었다 그런다 그러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그 해수부 쪽 이야기를 하나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뭐냐면, 해수부 쪽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해수부 유고를 이제 찾은, 가족들의 유고를 찾은 그 유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자, 우리는 유고를 찾아서 이제 장례를 마쳤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족의 다른 유골이 또 발견되더라도 그것을 굳이 일일이 우리한테 알려주지 말아다오. 이미 하늘나라로 이제 우리는 보냈으니까 매번 같은 유골이 나올 때마다 하는 것은 하지 말아다오라고 하는 취지의 그런 부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문제가 된 그 손목뼈 유골이 발견된 데가 지금 선체 객실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조은하 양하고 허다윤 양의 유골이 이제 발견된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발견된 것도 조은하, 허다윤 두 학생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런 어떤 안일한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는 그런 설명들도 지금 해수부 쪽에서는 나오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김영춘 장관이 직접 밝히는 오후 4시 기자회견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춘 장관과 제가 오전에 통화를 해봤어요. 통화를 해봤는데 바로 그 내용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5분, 그 5분의 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 수색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가 결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를 못마땅해 하는 시선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못마땅해 하시는 시선이 과연 누구냐? 이게 혹시 현장에 나가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들 아니냐. 이제 이쯤에서 그만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해수부 공무원들이 그랬을 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말이죠. 현실적으로 뭐 공무원들도 이 문제를 수습하는데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도 피곤하죠, 사실은. 피곤하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2014년 아까 4월 달부터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것이고 굉장히 힘들게 또 선체를 구조했고 또 이제 수습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피곤한 것도 사실일 텐데 다만 이제 그 좀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그 공무원, 고위공무원한테 요구되는 정무적 감각이라는 것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뭐 이렇게 잘 아부하는 정무적 감각이 아니고 국민의 마음을 좀 읽어내는 능력을 정무적 감각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안일했다는 질책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비록 뭐 그 18일에 연결식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가족들로부터 이제 그런 아까 윤춘호 의원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인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골이 드러났다면 이 문제 갖고 있을 민감성, 국민 정서상 또 유족들의 민감성이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것들이고 이게 신속하게 보고되고 또 했다면 뭐 이런 형태로 그 해수부가 더 피곤해지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제에 꼭 그 높은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무 감각이라는 게 윗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정책을 집행할 때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이 사안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어떨 것인가를 읽어내는 그 감각이 정무 감각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해수부의 높은 이 세월호 수습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정무 감각은 빵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측면이라고 봅니다. 예, 이쯤에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느껴지긴 한데 저희가 사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 교수는 어떠세요? 해수부 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다윤 양 그 두 분, 조은하, 예, 허다윤. 조은하, 허다윤 양 그 가족뿐만 아니라 미수자 가족들에게도 자 어제 이런 유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셨는데 원하시는 대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그대로 진행하실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의 유골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됐으니 그 합동 추모시나 연계시 일정을 뒤로 늦추시든지 가족분들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상식적이라면은 물론 16일 날 철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니 지금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배가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제 다 끝났어도 이걸 다시 세우게 되면 또 새로운 흙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유골이 섞여 있을 수 있고 이 조사가 예정돼 있어요. 근데 이 유가족들이 이렇게 해도 안 나오는 거를 세워가지고 또 돈 들여서 또 수많은 사람들 고생시켜가면서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이제 좀 어느 정도 할 만큼 한 거 아니냐라고 접었지만 그게 무슨 뭐 몇 달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16일 날 그 얘기를 했고 17일 날 발견됐으면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는 우리 보는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예. 못 구했기 때문인데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라면은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 그래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또 당연히 울선 해수부에 보고를 하고 선체조사위원회에다가도 의견을 묻고 이런 거지 어떻게 현장의 수습본부 부본부장이 독단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상도 못할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철저한 진상규명, 엄중문책. 국민도 국민이지만 누구보다 세월호 가족들, 미수습자 5분의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새로운 인사 기준, 이른바 7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오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임용 원천 배제는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은 청문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 차관 등 정무직 및 1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하고 그 이외의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하여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대선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5대 원칙에 2가지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하고 이제 성 관련 예. 범죄 2가지가 추가가 돼서 이제 5대 불가에서 이제 7대 불가로 확장이 됐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저게 기준이 강화됐다고 보기가 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강화된 것 같죠. 2개가 더 추가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항목은 늘었습니다만은 저걸 보면 예를 들면 병역 기피다라고 그러면요. 저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정법 위반해서 법원의 판결로 자, 당신은 병역을 위반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나야 지금 저걸 지금 탈락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문회에서 많이 본 것처럼 이 대개는 의혹입니다. 의혹을 가지고 이제 이 시비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명백하게 실정법에 위반된 사람이 지금까지 청문회에 올라온 적은 사실은 없어요. 처벌받은 사람이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 의혹이 있어서 그 논란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건데 저 기준이라고 그러면 계속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청문회 대상이 되고 그걸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의문이 남는 부분이죠.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윤춘호 의원은 과연 강화가 된 것인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면 뭐 2가지 항목이 추가됐다고 한다면 예전보다는 더 엄격해졌다 볼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불법이 입증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은 아까 윤춘호 의원이 얘기한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병역 기피 문제를 예를 들었는데 이게 병역 기피는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앞으로 이제 새롭게 그동안에는 병역 기피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만약에 합리적인 의심, 국민들이 보기에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람이라면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도 중도에라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7대 비리 이거 발표한 거 보면서 역대 정권에서 인사 논란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근데 소일고라도 외양간 고친 정권이 있었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정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장관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도 참여정부가 처음이었고 그리고 인사정국의 어떤 그 소위 낙마 사태가 이어지면 당시에 보수 여당들이나 청와대 입장은 뭐였냐면은 되게 수세적이었어요. 대통령의 인사권은 보장돼야 되지 않냐. 결국 가서는 그 말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일터라도 외양간 고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최소한의 기준을 내놓았고 이거를 국민들 앞에 일단은 천명을 한 거니까 저는 그거로서 일단 의미는 있다. 그리고 이런 기준들에 대한 앞으로 여야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과정으로 앞으로 더 이제 그 좀 더 체계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지금 현재 내놓은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내놨으니까 이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 토론을 좀 해서 좀 더 살도 붙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조정해가는 작업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론 청와대가 이런 기준 마련하는 거는 뭐 청와대가 해야 될 일이죠. 정치권과 사전에 우리가 좀 이렇게 할 생각인데 야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사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과정을 좀 거쳤느냐? 어떻게 보세요? 좀 그랬다고 한다면 좀 더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 청와대가 그냥 한 거겠죠? 한 건데 어쨌든 뭐 인사 문제에 대해서 부담이 되긴 됐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뭐 어떤 정부보다 높은 도덕성을 이제 요구받았고 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아주 이 문제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5가지 원칙은 철저히 지키겠다 했는데 막상 이제 정권을 잡고 잘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힘들게 이제 조각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게 부담이 됐고 그걸 2개 항목을 늘려서 이제 7개 항목으로 또 뭐 시간까지 좀 쪼개서 했는데 5개가 7개가 늘어났다 해서 향후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훨씬 좋아질 거라고 믿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손가락과 달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토론 많이 했지만 인재 풀도 좀 늘려야 되고 또 인사 시스템이 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인재 풀을 좀 관리하는 그 하나에 넣어서 이게 좀 인수인계가 되면서 좀 쓸 수 있게끔 쉽게 좀 갖다 쓸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 생각은 과분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본질이 아니냐. 인사가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 야당하고 협치한다면 야당한테 또 인사목도 좀 주면서 또 인재 풀 전체는 정권과 관계없이 좀 관리가 되는 이런 형태의 제도화 수준을 좀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본질인 것 같은데 5개 항목인데 7개로 늘리고 좀 쪼개기. 저도 사실은 좀 위안을 받았던 게 저도 음주운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10년 아니다 하니까 저는 10년 전 훨씬 바뀌거든요. 제가 뭐 예, 박상현 씨 굳이 안 하셔도 될 말씀을 저는 처벌을 받았으니까 예, 고백을 어쨌든 하셨습니다. 제가 뭐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직에 나갈 자격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의사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기분은 좋습니다. 10년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준을 잘게 쪼갠다 해서 문재인 정부 향후 인사가 굉장히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토론해왔던 인사 시스템 또 인재 풀에 대한 관리 뭐 이런 측면들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노력이 문 정부가 향후 좀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인사 논란이 딱 있고 나서 왜 5대 기준이 있는데 그거 안 지키냐라고 비판을 받았을 때 청와대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정치권한테 5대 기준을 우리는 마련을 했는데 이 세부적인 기준을 아직 마련을 못했다. 여야가 좀 논의해서 세부 기준을 만들어 다오라고 이 얘기를 정권 출범하자마자 했습니다. 근데 반대한다, 뭐 또는 지지한다 이것만 얘기했지. 그래서 협치라고 하는 게 이거는 야당 몫으로 주고 이게 협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이 과거에도 문제가 됐고 지금도 됐는데 이 5대 기준을 갖다 그럼 구체적으로 몇 년도 이후부터 적용하고 몇 년도 어느 선까지를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보수 야당이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갖다가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금 정권 출범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이번 발표하니까 이것도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은 내놓지 않고 비판만 한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협치가 아닌 거죠. 박창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새로운 인선 기준에 대한 반응들 내놓았습니다. 일단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마지막으로 초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된 직후에 이런 기준을 내놓은 것 꼼수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야당의 반응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나 5대 비리가 연루된 인사들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행태는 도대체 어땠습니까? 국무총리 인선부터 보란듯이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공약을 내팽개쳤습니다. 철석같이 약속했던 5대 원칙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7대 양측의 약속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지금이라도 인사 추천과 검증에 실패한 인사 시스템과 인사 라인부터 전면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5대 비리가 7대 비리로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항목의 과다가 아닙니다. 예외 없는 적용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말은 이제부터 핑계라는 것을 청와대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스스로 정한 기준을 추상같이 지켜야 말 바꾸기, 내노란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당인 민주당 반응도 보여드려야겠죠.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새로운 기준 환영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진행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실행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반응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반응 같습니다. 스스로 정한 기준을 추상같이 지켜야 말 바꾸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이제 감사원장도 새롭게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새로운 공직 인선할 때 청와대가 이런 기준을 말 그대로 지켜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가장 최신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법안도 심사를 해야겠지만 현안 질의가 주된 목적이었는데요. 현안 질의의 대상은 바로 특수활동비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40억 원 정도 된다. 조금 더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니 검찰도 법무부에 특수활동비 상납하고 있는데 왜 그쪽만 처벌하고 검찰과 법무부는 처벌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상당히 뜨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현안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해당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정례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정치적, 법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예산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가 매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의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특수활동비 집행비 운용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으로 다시 가면은요. 존경하는 권성동 이 원장님께서 그때 당시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상세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밀 사항도 있고 또 수사 제보자라든가 관련자들의 신원들이 공개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법사위에서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40억을 보내가지고 무슨 안봉근 이제만 이걸 쓰고 나중에는 대통령에게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구속돼도 되고 특활비를 검찰 수사 지원으로 내려보내야 될 거를 법무부에서 미리 공제를 하고 장관의 현금 판공비로 막 쓴 거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장관의 판공비로 쓰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동의 안 하셔도 좋고요. 검찰의 수사 지원이라는 것이 꼭 검찰청에서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네. 물어보는 거는 답변 잘 안 하시고 하여튼. 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참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특수활동비 논란 본질과 상관없는 질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도 역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저건 야당의 물타기죠. 저건 분명히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법무부에 한 280억 정도 일종의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이제 배당이 돼요. 배당이 되면 그 항목 8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검찰에 갈 돈 180억 얼마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나눠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저기 지금 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나 김진태 의원이 다 검찰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별로 지금 지게하는 게 야당 의원답지 않게 그렇게 힘있지 않은 이유는 저게 그렇게 시비 걸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의 이른바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이랄지 전달이랄지 요건과 관련해서 야당이 여당 쪽에 지금 물타기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목소리가 힘있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야당 사정을 좀 상대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박상원 박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물타기죠. 물타기고. 왜냐하면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있으면 지금 한국당이 국정원 특활비라는 그 영역 안에서 치열하게 좀 싸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정원 특활비는 법무부 특활비하고 달리 국정원 예산 자체가 브라인드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우리도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추정되는 게 4,600~700억이 특활비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것이고 이 특활비가 없으면 국정원으로 존재할 수가 또 없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국정원이 특수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법무부 특활비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정원 특활비가 이런데 법무부 당신들이라고 물을 게 아니고 특활비 자체가 항목이 있으면 항목대로 쓰이는 거를 국회에 따져볼 수는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가 정쟁이 되는 장면에서 이제 이걸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전혀 이제 맥락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갖다 붙이니까 이건 이종교배도 아니고 좀 엉뚱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홍 대표가 워낙 이거 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하노니까 법사위에서 지금 그 한국당 의원들이 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이거 갖고 물이 타지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 SBS가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게 저걸 저렇게 심각하게 내보내주면 마치 국정원 이제 그건 없는 것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SBS도 좀 반성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좀 적절한 대응은 아니다라고 저는 좀 봐집니다. 예, 저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윤춘호 의원 또 박상원 박사가 물타기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SBS는 절대 그런 의도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 장면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권에서 어떤 하나의 사안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쟁점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처해진 다른 진영에서는 그 본질, 그 사안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물타기를 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오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특활비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탄핵인가요? 되고 나서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서울 검찰지검장하고 간부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술 먹으면서 서로 특수활동비로 봉투를 주고받은 적이 이른바 있었습니다. 돈봉투 만찬이었죠. 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네. 예. 근데 이거 범죄냐? 이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도가 개선될 필요는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지금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검찰이라든지 각종 부서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근데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하고 범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나라 지키라고 준 돈 가지고 대통령의 사적 돈에 들어가는데 돈 대주는 거, 이거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제도 개선을 갖다가 뒤섞고 나서 이것을 갖다가 물타고 이걸 사이다라고 우기면은 그거는 성격이 다른 걸 갖다가 섞어놓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 특활비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야당이 이거를 마치, 그러니까 제도 개선할 거는 제도 개선으로 가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활비를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과 국정원의 특활비가 청와대로 들어간 것과 이거는 완전히 배를 달리한 건데 이걸 섞어놓고 니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이거를 물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왔던 윤춘호 논설위원, 박사면 박사, 박창환 교수님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이 사안에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오늘 베트남에서 귀국한다고 하는데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서 또 어떤 입장 밝힐지,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정치권 소식 마지막에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에 직접 참석을 해서 추도사까지 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어제 추모식에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영삼 대통령님은 195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독재 권력과 맞서 온몸으로 민주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제도의 젊은 초선 의원은 바른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40여년의 민주화 여정을 거쳐 도달한 곳은 군사 독재의 끝 문민정부였습니다. 오늘 저는 문민정부가 연 민주주의의 지평 속에서 대통령님이 남기신 통합과 화합이라는 마지막 유훈을 되새깁니다. 국민과 함께 걷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여정에 대통령님께서도 언제나 거기 있는 큰 산처럼 함께 주시리라 믿습니다. 큰 산,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호죠.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추모식에 참석했다. 사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국민적 통합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의 추도식에 빠지지 않고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추도식에는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보일 테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각별한 어떤 인간적인 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연도 좀 상당하다 할 수 있죠. 일단 고향이 거제도로 갔고, 또 경남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선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집권 초기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제 국정을 수행한다고 하는 그런 장점, 그런 이제 어떤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랫동안 이제 부산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산파라고 그럴까요? 상도동파라고 하는 말 사실은 좀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저 자리를 상당히 좀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의미를 부여해서 간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함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 어제 유족을 대표해서 추모식에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돌아보면 24년 전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아버님께서 하신 모든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국민과 함께 하셨기에 용기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향해 주저없이 나아가셨던 아버님이 오늘 또다시 그립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대통령 네 분,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추모식에 참석한 것,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차남 현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어제 아까 밑그림 보면은 야당에서도 거의 대부분 대표들이 참석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야당 대표들도 네네. 거의 다 참석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돌아가신 지 이제 서거한 지 2년이 됐는데 정치권에서 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렇게 그 추모식에 다 참석을 할까?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삼김 정치를 빼면 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윤수현 의원 설명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학이 있죠. 족보를 따져가는 거. 뿌리로 가면 YS가 노무현을 발탁했고 노무현의 친구인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따지면 YS로부터 비롯된 문재인 정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민주정부라는 것은 결국 민추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상도동, 동교동. 그렇다고 본다면 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YS를 우리 정권의 뿌리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박 교수님 생각은? 홍준표 대표가 YS 사진을 갖다가 당사에다 걸었어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이렇게 걸었죠.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 6곳 이상을 갖다가 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YS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고요. 자기가 PK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사실 전병헌 수석의 조사라든지 또 중기부 장관 임명 강행이라든지 이게 좀 악재거든요. 근데 악재에 대해서 틈을 주지 않는다. 인사 기준에 7대 기준도 내세우고 또 YS 추도식에 가가지고 YS 띄우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분명하게 PK에서 지방선거를 또 노린 거라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소위 이제 PK를 둘러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키려고 하는 자유한국당과 되찾아오려고 하는 지금 여당 간에 어떤 또 힘겨루기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박찬원 교수님 해석에 동의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숙 여사의 올해 연세가 90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호 여사의 올해 연세는 96입니다. 고령인데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인데 많은 국민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